김종배 시선 집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최근 출생신고조차 되지 않은 이른바 그림자 아기들의 주검이 전국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향후 수사를 통해서 이 숫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부에서는 그림자 아기 문제의 원인과 해법에 대해서 고민해보고요. 최근 프랑스에서 알제리계 10대 소년이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숨진 이후 거센 시위가 벌어졌죠. 폭동으로까지 격화되던 시위는 진정 국면에 돌입했지만 이민자 차별 문제와 더불어 시위를 어디까지 용인해야 되느냐, 이걸 놓고 논쟁이 이어지고 있던데요. 프랑스 시위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은 무엇인지 2부에서 짚어보겠습니다. 7월 8일 토요일 김종배의 시선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시선 집중은 촌철님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인 문자메시지 샵 8001번, 스마트 라디오 미니와 유튜브 라이브로도 시선 집중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아침을 깨우는 이슈들 같이 들으실래요? 사람 냄새 나는 우리들의 이야기. 토닥토담. 네, 토닥토담 함께 해주시는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화심리학자 한민 작가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장유미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MC 장원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예외가 없습니다. 오늘 주제와 관련된 오디오부터 듣고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갓난아이를 종이 가방에 담아버린 20대 남녀가 이틀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강원도의 한 숲에서 탯줄도 떼지 않은 아기가 버려져 있었습니다. 자신이 낳은 남매를 살해하고 수년간 냉장고에 보관한 30대 친모가 긴급 체포됐습니다. 태어났지만 출생신고는 안 된 미신고 영아들은 무탈하게 자라고 있을까? 그 행방이 수상해서 경찰이 수사에 들어간 사례들이 전국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살해나 유기 같은 범죄의 정황이 드러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부모는 아이를 베이비박스에 두었다거나 입양시켰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아기를 돈 받고 팔아넘겼다는 혐의로 입건된 사례도 나왔습니다. 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라는 생각을 절로 들게 하는 사건인 것 같은데, 일단 좀 세 분의 어떤 좀 심경을 좀 듣고 싶은데요. 이 뉴스를 접할 때 심경이 어떠세요? 저는 가장 세상에 저항할 수 없는 존재잖아요. 그럼요. 신생아, 그리고 영아 살해, 영아 유기 다 분만 중인 내지는 분만 직후의 아기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들이 전혀 사회적인 공적 시스템 안에서 드러나지조차 못하고 죽음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원인 진단을 여러 방면으로 하고 있죠. 이걸 단일화하고 여성에게 가해자란 이름으로 단죄하는 거에서 그쳐서는 저는 논의가 한 발짝도 뗄 수 없겠다. 그리고 과거라면 이게 더 이런 아이들이 많지 않았을까라는 또 의심도 많이 들게 됐습니다. 우리 한민 작가님은 어떻게 느끼셨어요? 예, 굉장히 가슴 아파서 이 주제를 사실 제가 하자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세상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아이들이 본인의 선택이 아닌 이유로 이렇게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 굉장히 빨리 뭔가 이루어져야 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M장은? 네, 일단 뭐 처음에 접하는 감정은 당연히 분노겠죠. 예, 이제 갓 세상에 태어난 아이들이 그렇게 아무런 보호 시스템 없이 죽음에 내몰린다는 사실이 너무 분노하게 되면서 가해자분들, 그러니까 그 부모들, 아이들을 그냥 유기하고 사망에 이르게 만들었던 그 부모들에 대한 분노로 쉽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근데 좀 더 이 사건들에 대해서 좀 공부하고 알아보면서 그냥 단지 가해자를 탓하는 건 굉장히 쉬운 선택일 수 있겠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종합적으로 생각해보고 판단해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일단 지금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사건에서 잠깐 한 발 물러서서 과거로 돌아가면 과거에 100일 잔치를 했잖아요. 네. 그리고 돌잔치도 하고. 네. 요즘은 돌잔치가 민폐라고 한다면서요? 약간 민폐 성격이 좀 있죠. 그러니까. 네. 근데 100일 같은 경우도 대단히 큰 의미를 부여했던 게 다른 게 아니라 100일이 되기 전에
사망하는 영아들이 되게 많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100일까지 살아있다면 앞으로 쭉 그러니까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아주 고비를 넘겼다는 의미 이게 되게 컸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저하고 아주 가까운 분 같은 경우도 깐난하게 때 이제 나중에 그분도 이제 커서 들었다는데 거의 시름시름 알아가지고 그냥 집에서 뒷산에 그냥 갖다 버렸대요. 와우. 거의 이제 완전히 이제 그 가사 상태가 돼버린 상태. 그래서 이제 다음 날 가서 묻어주려고 갔더니 살아있더래요. 어머. 아. 그래서 데려와가지고 그걸 3번을 반복했대요 정말. 음. 그리고 살아났다고 하던데 아. 과거에 무슨 산부인과 가서 뭐 출산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뭐, 집에서 낳고. 뭐 어디 뭐 조령 가서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집에서 낳고 이런 사례가 사실은 과거에는 훨씬 더 많았을 거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따지고 보면 네네.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사실. 맞습니다. 예, 그렇게 뭐 놓고 본다. 네. 역사적으로 동서양을 막론하고 예. 영아 사례는 계속 있었던 현상이긴 합니다. 그러니까요. 음. 왜 발생한다고 보세요? 그럼? 이게 그러니까 과거를 갖고 오면 정말 먹고 살기 힘들었고 아이를 뭐 케어할 수 있는 환경도 아니었고 그래서 아이가 뭐 그러니까 도저히 키울 수 없을 정도로 뭐 그러니까 아주 뭐 시름시름 앓고. 근데 또 이것도 아니잖아요. 멀쩡한 아이를 그냥 갖다 버리고 살해하고 매장하고 이런 경우잖아요. 네. 이걸 어떻게 이해를 왜 원인이 뭐라고 보세요? 일단 이 영아 살해라고 했을 때 법적으로는 원인을 이렇게 좀 세분화해서 규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치욕을 은폐하기 위함이거나 이게 법에 들어가 있는 단어예요.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가 있을 때 영아살인죄를 일반 살인죄보다 감경해서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영아 살해에 이르게 되는 경위를 법적으로 이렇게 세 분류로 나누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영아 6이 마찬가지의 표현이 들어가거든요. 그렇다면 치욕은폐. 내가 이를테면 아마 미혼모를 상정해둔 개념으로 이해가 됩니다. 내 출산 사실을 그리고 아이를 낳았다는 부분 더는 사회에 그 누구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다. 그리고 이 아이를 내가 기를 수 없어서 범죄에 이르게 된 경우 아니면 양육할 수 없는 사정. 왜냐하면 영아살해죄가 53년도에 법이 만들어지고 한 차례도 개정이 없었어요. 네네. 그렇다면 이제 경제적인 사정을 염두에 둔 거죠. 왜냐하면 53년도는 한국전쟁 직후였기 때문에 그렇죠. 아이를 계속 출산은 되는데 뭐 그냥 거두어서 키운다고 해서 이 아이의 성장을 담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경제적인 사정상 밥 한 끼 먹는 게 어려운 그런 사정이라서 살해에 이르게 하거나 유기했을 때도 감해주겠다는 취지가 있는 거죠.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 이 영아 살해가 이번에 문제가 된 이후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합니다. 이제 산후 직후에 산모의 상태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산후 우울증에 대해서도 요즘은 사회적으로 많이 환기가 돼 있고. 네.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체험을 반추해 보더라도 내가 왜 이러지라는 감정이 들 정도로 뭔가 통제가 안 되고 상당히 우울감에 빠지더라고요. 나는 네. 예외라고 생각했었지만. 그래서 이런 동기 같은 걸 뭉뚱그려서 좀 세분화해서 규정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이게 원인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원인이 네. 사실 하나로 얘기할 수는 없는 네. 거죠. 네. 그런 부분에서. 근데 지금 여러 사례가 있다고 지금 그 장유민 변호사가 말씀하셨지만 그 여러 사례를 관통하는 공통점은 하나는 있어요. 뭔가요? 그게 뭐냐면 주변에서 임신부에 대한 케어가 전혀 안 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몰래 내지 혼자가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임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주변에서 누군가 같이 하려고 했고 도움을 주려고 했고 케어를 했다면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 출산 후에 뭔가 산후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영아를 그렇게 하려고 해도 누군가가 말렸겠죠. 하지 못하도록. 그렇죠?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고립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산모가. 일단 공통점 여기서부터 찾아야 되는 거 그런 아니에요? 것 같습니다. 아예 임신 사실 자체를 외부에서조차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살해든 유기든 할 수 있었고 하게끔 내몰렸던 거죠. 극단적인 경우로 뉴스에서 보면 어떤 경우는 동거남이 알까봐 겁나서 그런 경우 있죠. 복대를 차고 다녔다. 그러니까 너무 극단적인 사례지만 그 정도로까지 고립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들. 이 공통점이 일단 그거는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놓고 본다면. 약간 그 독특한 임상적 사례이긴 합니다만은 예전에 그 설해마을 영아 유기 사건 혹시 기억나십니까? 프랑스 산모에 의해서 그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정신적인 문제로 보이는데요. 임신 거부증이라는 증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산모의 정신적인 문제에 따라서 아이가 아예 그 숨어서 자란다고 해요. 이제 겉으로 보기에 이제 배도 안 나오고 그런 경우도 드물게는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뭐 경제적인 이유다, 심리적인 이유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주변 뭐 사회라는 이렇게 범위를 넓히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변에서의 결국은 무관심, 그렇죠. 그다음에 무지, 네. 결국은 이런 것들이 하나의 환경적 요인으로 작동했다는 점에 있어서는 부인할 수 없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그래서 수치적으로도요. 이게 여성이 완전히 전적으로 책임을 지다 보니까 거의 남성은 입건조차 되지 않는 경우에 영아 살해와 관련해서 이게 비율로 따지면 아주 한 10명 중에 2 케이스 정도 남성이 입건되고 기소되는 정도로 그것도 방조나 이런 혐의로 그러니까 전적으로 이 여성이 숨기고 결국에는 이런 범죄로까지 이제 번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법률 문외한이라 네. 변호사께 한번 여쭤볼게. 영아 살해죄는 일반 살해죄보다 형량이 낮다고 하셨잖아요. 낮죠. 비속 살해잖아요. 아, 그렇죠. 비속 살해죠. 비속 살해잖아요. 결국 따지고 존속 보면. 살해는 위를. 예. 존속 살해는 이제 위를 얘기하는 네네. 비속. 오히려 형이 더 무거워야 되는 게 상식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그래서 국회에서 입법 논의로 영아 살해죄를 아예 없애자. 네. 왜냐하면 영아 살해죄는요 법정형이 10년 이하예요. 그러니까 캡을 씌워서 상한을 두는 범죄는 저희가 좀 비교적 가볍다라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일반 살인죄는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훨씬 무겁게 처벌받고 그러면 영아 살해죄로 실제로 기소가 되면 뭐 구속 기소가 되거나 실형 선고가 많이 나오는가 그렇진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오히려 저항할 수 없는 존재를 살인했으니 더 비난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것인지 아니면 살인에 이르게 된 동기를 참작해서 이 부분을 경감해 줘야 될 것인지.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후자가 맞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바로 53년에 그 제정된 거라고 했고 형량이 비교적 낮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 53년으로 돌아가면 사회적 분위기와 영아 살해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이 어떠했는지가 거기서 대충 간접적으로 확인이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게 아까 이제 제가 뭐 제 주변에 어떤 경우를 말씀을 드렸던 것도 이런 경우가 알게 모르게 내지 공공연하지는 않았지만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법률에서 규정이 된 것 결과도 결국은 그렇게 된 거 아니냐라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그래 그렇잖아요. 보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그때하고 비교라면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임신부가 좀 고립되어 있다. 결국은 그 누구도 케어해주지 않는다. 이런 측면에서는 아주 심각한 문제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라진 부분은 분명히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네. 제가 찾아보니까 이제 아까 살해죄는 영아 살해죄는 변호사님께서 설명해 주셨고 유기죄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낮은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이거는 국회에서 좀 더 강화하는 입법이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거 법만 강화해서 과연 해결될 일인가라는 생각도 또 들게 되는 겁니다. 아니 저는 거기서 한 가지 뭐 한 게 베이비박스 얘기 좀 잠깐 좀 할게요. 네.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이 바로 인터넷 들어가서 검색하면 되게 많이 나와요. 네. 베이비박스가 처음 나왔을 때 화제성으로 그렇죠. 소개성으로 다뤄진 기사가 수두룩 뻑뻑해요. 네. 그런데 이제 와서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그래요. 네, 네. 그러면 베이비박스가 처음에 나왔을 때 그렇게 소개성으로 막 했던 그 언론의 시선은 그럼 어떤 판단을 깔고 그렇게 보도를 했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와서 법적 문제가 있다고 하면 도대체 우리 사회의 기준이 뭐냐라는 거예요.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정말 그렇습니다. 그 베이비박스에 아기를 두면요. 산모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내가 최소한 아기를 살인해서 정말 막 쓰레기 봉투에 버리는 일이 최근에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온전하게 누군가의 손에 안전하게 가겠구나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짚어주신 대로 언론이 그런 시선으로 조망했어요. 그렇게 또 홍보도 됐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실무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베이비박스에 뒀어요. 지난 10년 동안 영아 유기죄로 베이비박스와 관련해서 기소된 건이 재판에 넘겨진 건이 17건이 있었습니다. 한 건 빼고 다 유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아이를 유기했다는 거예요. 버렸다라고 법적 평가를 받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 산모한테는 자기는 안전하게 이 아이를 지금 내 수준에선 건사할 수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정식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입양을 보내라는 게 법적인 전제인데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알려지길 원하지 않으니까. 입양을 보내기 위한 전제는 출생신고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너무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죠. 근데 무죄받은 한 건이 유의미할 텐데요. 그거는 상담을 하고 갔어요. 엄마가. 2번을 아이를 맡겼는데 상담을 하고 갔으니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자라는지에 대해서 인지하고 안심하고 갔으니까 유기죄, 영아 유기죄는 무죄. 저는 그것도 대단히 모호하고 애매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이제 그 베이비박스 관련해서 좀 찾아봤는데
지금 발견되지 않는 아이들이 대부분 아이들을 베이비박스에 뒀다고 응답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베이비박스 관련한 이런 절차들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해외 사례를 좀 봤더니 그 베이비박스가 가장 많이 설치되어 있는 나라가 독일하고 체코랍니다. 근데 이제 이쪽에는 그 비밀 출산 또는 이제 익명 출산이라는 게 법제화가 돼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아이를 넣어도 뭐 따로 처벌이나 이런 게 없는 걸로 이런 게 좀 법제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아예 처벌을 면하는 네네. 규정이 있단 말씀이시군요. 그러니까 저희가 우리 개편된 토닥토잼의 첫 주제가 저는 그거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아이를 데리고 네. 네네. 목숨을 노키즈. 끊는 부모 네. 이게 과연 용인될 수 있는 것이냐 했던 거 기억나시잖아요. 네, 네. 기억납니다. 그러니까 100번 양보를 해서 못 키울 사정이 되는데 그 됐다고 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의 생명권은 존중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례가 아니라 베이비박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어떤 뭐냐면 해법이 될 수 있게 열어줘야 되는 부분이 네. 있는 거잖아요. 이게 현실을 인정을 하고. 근데 맞아요. 그거를 유죄 판단을 내려버리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도 그러면 이게 지금 시설을 승인받거나 허가받은 기관이 아니거든요. 지금 베이비박스 이제 교회 목사님이 하시는 거고 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사례를 공적으로 흡수를 하든지.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수면 위로 올리고 권한을 주겠다는 취지로 발표를 했는데 상당히 비판이 많아서 한겨레 기사 최근 건을 보더라도 이걸 철회했다는 취지로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예, 그래서 아예 국립중앙의료원 등에서 이 부분을 포섭하겠다는 건데 저는 병원에서 하기는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것 같고 그렇다면 말씀 주신 대로 해외 입법례를 차용해서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두면 최소한 면죄부를 준달지 지금도 경찰이 지침은 내렸는데요. 이 무죄로 준 하급심 판결이거든요. 아직 최종심은 안 나왔는데 면담을 받으면 무죄라고 하니까 베이비박스에 두고 면담을 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이권 여부를 지금 판단하겠다라고 내부 지침을 정했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거를 공적인 영역으로 흡수하는 방안을 이제는 논의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또 하나 저는 그 며칠 전에 MBC 뉴스데스크를 보더니 아 기자들이 열심히 노력했구나라고 이제 평가했던 게 제 기억에 영아살인강가를 키워드로 해서 법원 판결문을 네. 네. 그 검색을 해서 이제 그게 들어가 있는 판결을 다 전수조사를 했더니 산부인과에서 출산한 경우가 하나도 없더라. 영아 사례. 네. 영아살해의 경우에. 네. 그러니까 뭐냐면 대안으로 얘기되는 그러니까 산부인과에서 대신 출생신고를 하도록 한다는 게 대안이 안 된다는 맞습니다. 얘기거든요. 그거는. 예, 일반 산모들은 95% 이상이 병원에서 출산을 해요. 그런데 이 아이를 건사할 수 없으면 병원에 가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본회의 통과한 출생 통보제 같은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건강심사 평가원에 통지를 하고 평가원이 지자체에 알려서 출생신고는 무조건 되도록 하겠다. 더 수면 아래로 숨어들 용인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 주신 보호출산제, 익명성을 보장하는 출산의 방안을 제도적으로 지원해줘야 되는 부분. 근데 약간 뭐랄까요, 균형이 안 맞게 출생 통보제는 통과해놓고 이 보호출산제에 대해서는 아직 입법 논의가 상당히 지지부진해서 이것도 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제 자식 버리는 것을 옹호할 이유가 누가 있겠어요. 그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지만 현실 영역에서는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 거고 그게 인간사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서 또 그 산모는 자기 나름의 곡절이 있다면 어떻게라도 해법을 찾을 수 있는 탈출구를 마련해 주는 게 사회의 또 한편으로는 책무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현실을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 다 꽝꽝 막아버리면 그러면서 저출산 극복하자고 돈 주겠다고 하면 그게 됩니까? 예? 너무 모른다. 정말 탁상이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든다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그렇죠. 한쪽에는 아이들이 죽음에 내몰리고 있는데 저출산 문제 심각하다고 해서 돈을 더 주니 어떻게 하니 막 여러 방안이 상당히 모순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나아서 이미 세상에 나온 아이들도 케어하지 못하고 있는 한국 네. 사회인데요. 네. 이 해결 방안으로 산후조리원에서도 의무 신고하는 방안도 검토가 되더라고요. 저는 그걸 듣고 과연 영아를 유기하거나 살해하는 사람들이 산후조리원을 못 갈까? 가죠. 그러니까요. 네, 그건 너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탑상적인 이게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이 이야기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근데 또 다른 관점에서는 이제 산모가 끝까지 비밀로 하고 이제 처음부터 임신 초기부터 자기는 이제 뭐 유기라든가 이런 식의 마음을 먹고 끝까지 감춘다면은 이걸 또 주변 사람도 발견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하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종합 정리해서 얘기하면 우리나라 지금 법률에서 약간 좀 부분적으로 좀 풀었다고 하지만 낙태 금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큰 틀에서. 네. 그러면
낙태를 고민하는 데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가 사실은 있거든요. 네. 그런데 낙태를 그러니까 일단 원칙적으로 금지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위헌이 나오긴 했지만 아직 법은 안 부분적으로 만들어졌으니까. 풀기는 했지만 예.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게 우리의 법률의 어떤 기본 시스템이에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아이를 낳았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해법을 제시해주고 길을 제시해줘야 하는 게 사회와 국가의 책무인데 네.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잖아요. 저는 여기서 영아를 살해하거나 유기한 산모를 그러니까 두둔하고 싶은 생각은 1도 없어요. 아무리 그래도 지 새끼인데 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는 얘기는 솔직히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일방적으로 그냥 도덕적 비난만 할 수도 없는 게 또 현실이라는 거죠. 그럼 그 사회가 마련해 줘야 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근데 베이비박스까지 그래 버리면 어쩌라고 그러면. 그러니까요. 처벌해 버리면. 일단 이 주제는 이렇게 좀 마무리를 좀 하고 네. 전하는 말씀 듣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야 할 길을 묻습니다. 김종배의 시선 집중. 네, 김종배의 시선 집중 토요일 코너죠. 토닥토담 MC 장원, 장유미 변호사, 한민 작가 세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2부에서 나눌 이야기도 오디오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위대가 경찰을 겨냥해 쏜 폭죽이 경찰 머리 위에서 연이어 터집니다. 거리 곳곳에서는 불붙은 차들이 활활 타고 있습니다. 지난주 경찰의 총격으로 알제리계 10대 소년이 숨진 이후 프랑스 파리에서는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시작됐고 급기야 시위가 약탈과 폭동으로까지 격화되면서 파리 도심에 특수부대가 배치되기도 했는데요. 스위스와 벨기에로까지 시위가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프랑스가 상당히 심각했었습니다. 네. 거의 이른바 언론 표현 폭동 수준까지 시위가 격화되는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결국은 교통검문을 피해서 달아나던 알제리계 10대 소년에게 경찰이 총격을 가했다. 이게 이제 그 사건의 발단이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서 결국 이제 분노한 어떤 그 시민들이 이제 쏟아져 나왔다 이런 건데 분노의 지점 이건 뭐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작가님? 이민자 차별에 대한 그런 불만들이 누적이 됐었던 거죠. 이전부터. 프랑스가 지금 이제 이민 2, 3세대들이 한창 이제 청소년 세대에 이르러 네. 있고 또 최근에서도 계속 이민자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네. 그런데 이제 과거에 우리가 뭐 프랑스를 굉장히 잘된 다문화 사회로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게 이제 우리 생각만큼이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별 문제 없다, 잘 어울려서 산다라고 이제 프랑스 사람들은 인식을 하는데 이 이제 이민자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거주 지역도 굉장히 도시 외곽에 어려운 그 방리외인가 뭐 이렇게 표현하는 말이 있는데 그런 지역을 그런데 이제 거의 격리되다시피 하고 있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차별이 많아서 그런 불만이 계속 수십 년째 누적돼 오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영화를 보면 그랬는데 십장구역인가? 네. 그런 거 보면 딱 장벽 쳐 있고 물론 그 영화적 설정이지만 장벽 쳐 있고 경찰이 앞에 총 들고 서 있고 거의 개토처럼 갇혀 있고. 그러니까 물론 과장이지만 과장은 현실에 기초하는 게 과장이잖아요. 예, 프랑스 이미 그게 얘기죠. 내재돼 있었다라는 것들은 네. 사실 영화에서 간접적으로 프랑스에서 이제 생활하고 있는 제 지인분한테 물어봤더니 겉으로는 되게 평등하대요. 인정하고. 근데 전제 조건이 있답니다. 선을 넘지 않았을 경우. 다인종, 다민족에 대해서 굉장히 열려 있고 익숙하지만 그 안에는 엄청난 차별이 숨겨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뭐 자유평등 박애 뭐 똘레랑스 이런 얘기가 굉장히 그 한쪽의 얘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르코지 시절인가 뭐해서 저기 부르카 금지법인가 이것도 뭐 해갖고 엄청 논란 빚고 막 한 적이 있었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 문화를 인정해주지 않겠다는 게 있었던 거죠. 제가 유럽에 이제 여행을 대학교 때 갔었는데요. 길을 물어보려고 했어요. 이제 프랑스는 아니긴 했는데, 근데 대단히 제가 약간 약간 피해야 될 존재인 것처럼 막 이게 종종걸음으로 한 여성이었는데 동양인이라는 이유로 그랬던 것처럼 저는 느껴졌었습니다. 아무래도 장유미는 범죄형은 아니고. 그래서 제가 범죄형은 아닌데 그래서 이 부분이 프랑스 하면 똘레랑스 연대 의식이 상당히 있고 어떤 시민 의식이 함양돼서 열려 있고 포용. 그런데 내재적으로는 이게 이 지금 이민 2, 3세대로까지 내려가고 있고 굉장히 많은 포용을 했는데 이 세대를 증오 세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2세대.
예, 이 내가 차별을 굉장히 받고 있다라는 걸 명징하게 인식하고 있어서 이 분노가 이렇게 폭발했구나라는 생각이 자, 여기서 들었습니다. 포인트가 온다. 왜 2세대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 네. 자, 이 현상을 이제 제노포비아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인종 공포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제노포비아의 이면에는 원래 프랑스 사람들, 이제 원래 나라 사람들의 공포가 있는 겁니다. 이민자들이 점점 우리 일자리도 뺏고 이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점점 못 살게 된다라는 그 근원적인 불안 때문에 이제 그 차별이라든가 이런 게 점점 알게 모르게 강해지고 이것을 네. 또 강하게 느끼는 세대가 이제 증오 세대가 되는 거죠. 아, 경제가 안 좋아지면 그런 제노포비아가 더 강화되겠네요. 예. 또 이제 90년대 이후로 좀 이 경제가 세계 경제가 좀 하향세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 좀 이제 그 규명한 게 왜 1세대가 아니라 2세대에서 그것이 더 이제 도드라지세가 나타나느냐는 좀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 네네네. 있는 거죠. 그러니까 1세대는 그래서 뭐 시리아 난민을 예를 든다면 예, 시리아에서 살다가 네. 오늘 내전이 벌어져지고 전쟁의 참화를 피해서 프랑스에 왔단 말이에요. 네. 1세대겠죠. 네. 그러면 당연히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차별, 그러니까 차별, 혐오 이런 것도 있을 텐데 왜 그러면 그 사람들은 분노가 그러니까 2세대에 비해서 상대로 더 조직화되고 나타나지 않는가? 네. 여기에는 이게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 2세대는 네. 내가 프랑스 땅에서 태어났죠. 태어나서 그렇죠. 자랐고 네. 동등한 프랑스 시민이라고 하는 어떤 의식. 네. 이게 1세대와는 다르게 네. 형성이 되어 있는 측면들이 결국은 차이점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냐라는 네. 자, 똑같이 프랑스 땅에서 태어났고 프랑스 사람인데 왜 나에게는 보이지 않는 이 천장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그러니까요. 분노가 쌓이고 또 프랑스 사회가 똘레랑스로 유명하고 굉장히 포용하고 연대하고 뭐 이런 이미지로 되어 있는데 정작 나를 둘러싼 현실은 그러지 못하니까 그런 것들이 좀 위선처럼 느껴지지 않았을까? 위선에 대한 분노 이런 것들도 좀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1세대는 그러면 본인들이 본국에서 겪었던 어떤 참담함을 완전 체험적으로 알고 있고 프랑스란 나라에서 차별과 비교해 봤을 때 이 정도 차별은 그래도 내가 용인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네네네.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2세대는 완전히 처한 환경이 좀 다른 거죠. 프랑스에서 나고 자랐는데 지금 소년 굉장히 그 영상을 봐도 과도하게 진압하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내가 내 어떤 뿌리 때문에 나의 인종 때문에 내가 선택하지 않은 여러 사정 때문에 이 차별을 감내하면서 사는 것이 맞는 것인가? 왜냐하면 이 2세대, 3세대들은 종전의 상황을 전혀 체험하지 않고 프랑스에서만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게 또 근본적인 원인일 수 있겠다 생각됩니다. 여기서 잠깐 쉼표 찍고 별도로 하나 여쭤볼게. 프랑스 하면 사실은 이제 프랑스 대혁명부터 시작해서 네. 시위의 나라잖아요. 사실. 네. 혁명의 나라고.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그러니까 이거하고는 전혀 다르게 연금 때문에 또 난리가 난 적이 네네. 있었잖아요. 네. 그때도 엄청 세게 지금 시위하잖아요. 네네. 불 기본적으로 지르고. 네네. 그러니까요. 이게 어떤 독특한 프랑스의 어떤 시위 문화 이런 것도 좀 작용을 했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봐요? 그 연금 개혁 시위 때 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놀라운 사진이 하나 있었습니다. 프랑스 그 시내 한복판에서 시위대가 불을 질렀는데요. 그 옆에서 한 커플이 커피를 마시고 있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들 얘기하면서. 일상이구나. 그런 시위의 모습이 일상이고 그들이 주장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그럴 수 있겠지라는 문화가 이 프랑스에는 전반적으로 깔려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이제 대혁명의 나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첫 시위라든가 이제 자기들의 어떤 권리를 요구하는 방식이 네. 약간 좀 거칠었던 거죠. 네. 또 그 프랑스 대혁명이 뭐 1789년에 일어났다고 해도 한 30-40년 동안 계속해서 전쟁과 같은 그런 시기가 프랑스에서 계속 반복이 됐기 때문에 네. 어떤 이제 시위라든가 뭔가 어떤 집단이 목소리를 낼 때는 이런 방식이 자연스럽다라는 네. 문화적 인식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조금만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대혁명의 나라기도 하고 68혁명의 나라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68혁명은 프랑스에서 정말 유럽 전 지역으로 또 파급력이 있었고 일본의 전공 투로까지 이어지기도 하고 사상적으로나 그리고 그 당시에 시위의 여러 형식들 미국의 히피 문화에 또 뿌리가 됐다는 평가도 받고 대단히 과격성을 띠면서도 정치적으로도 선명성 그리고 아주 급진성을 가졌던 그런 국가. 그런데 지금 이 본국에 살고 그러니까 프랑스에 살고 있는 이민 세대가 같은 방식의 시위를 차용하고 있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또 뭐 역사적인 한 봐왔던 거라서 뭐 자연스럽게 나왔을 수도 있고 또 이제 이번 시위 같은 경우는 이제
방화 이런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절도라든가 이런 상점을 털고 이런 현상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또 이 사람들의 요구가 좀 많이 공감을 잃지 않았나, 잃는 그런 지점이 아닌가 싶어요. 네. 얼마 전에 장애인 인권 단체가 우리나라에서 그 지하철 시위를 했다가 굉장히 좀 여러 가지로 이슈가 됐을 때 그 프랑스에 계신 지인분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그게 왜 논란이 되느냐. 평화로운 방법으로 시위를 한 것 같은데 그거 가지고 왜 이렇게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는지 자기네들은 모르겠다. 프랑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잘 이해 못할 것이다라고 또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이 프랑스 시위, 그러니까 2세대 이제 주목해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제 그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이게 전혀 다른 나라에 완전히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네. 사실은 우리 사회도 지금 다문화 과정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어떤 다문화 과정의 자녀가 이제 청소년기를 거쳐서 사실은 어떤 청년층으로 이제 대한민국 사회에 적극적으로 지금 편입되고 있는 단계에 있다고 지금 다들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상태에서 이제 대한민국은 어느 정도 그러면 이제 포용 국가인가? 그리고 대한민국은 정말로 뭐 그 서양처럼 인종 차별이 없는 국가인가? 제가 볼 때는 전혀 아니거든요. 네. 우리나라는 되게 심한 차별 국가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일단 세 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완전히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이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저희가 뭐 이혼 사건도 상당히 많고요. 왜냐하면 어떤 정서적인 교감을 갖고 혼인으로 결합하는 형태가 아닌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죠. 이른바 브로커를 끼고 이제 외국에서 여성을 만나서 이제 결혼에 이르게 되니까 여러 문제들이 상당히 많아요. 일단 언어를 여성이 한국말을 잘 못하니까 아이의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뒤처지게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가 거기에 대해서 포용력을 갖느냐? 그렇지 않죠. 지금 지방으로 가면 사실 외국인 노동자들, 외국인 근로자 없으면은 아예 돌아가지 못할 정도로 우리한테 필요한 존재인데 정치권에서부터 사실 갈라치게 하고, 야 너네 나라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왜 똑같이 해주지 않냐라고 사실관계를 약간 호도하면서까지 언급을 하고 있는 거. 저는 차별과 분열을 갖고 있다. 정치권이 해소할 능력과 의지도 없고 오히려 이걸 악용해서 정치적인 반사이익을 얻으려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의 차별이라는 것은 이중 차별 아닙니까? 단순히 우리와 다른 어떤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차별과 배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시 나누고 있잖아요. 네. 백인과 백인이 아닌 사람. 그렇죠. 좀 심한 거 아닙니까? 이중적인 인종 태도, 제가 논문을 쓴 적도 있는데. 그러세요? 예. 그게 이제 진화론적 인종 도식 에서 비롯되는 일 같습니다. 네. 제국주의 시절에 이제 백인들이 세계를 지배를 했었고 이제 황인종, 흑인종 뭐 이런 사람들은 이제 지배를 받았다 보니까 이제 황인종이었던 한국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가 흑인들보다는 나은 것 같은데 라는 게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계를 저렇게 지배하는 백인들보다는 좀 열등하다. 이제 그 인식이 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스며들어 있다. 네. 정치권에서도 아까 이용하는 측면도 없지 않은 것 같은데 요 근래 좀 너무 많이 나왔던 것들이 이제 외국인 의료보험 이야기였거든요. 그런 얘기 많이 왜 하죠. 의료보험 재정을 외국인들이 다 갉아먹고 있다라는 걸 이용해서 이제 그럼 해결책을 내놓아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걸 분위기를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들의 표로 이용하는 정치인들도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이런 거 뭐 단적인 예가 그 뭐 싱하이밍 대사가 뭐 이재명 그 대표가 만난 뒤에 뭐 논란이 엄청나게 불거지고 이러면서 나왔던 그러니까 정치인의 어떤 주장이 뭐예요? 그 지방선거에서 중국인들 투표권 주면 안 된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어느 사회를 보거나 사실은 이질적 요소를 경계하고 혐오하고 차별하는 부분은 저는 다 있다고 생각해요. 네. 어느 사회나 사실은 다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사회 문제를 넘어서 정치 문제로까지 급상승하느냐 아니냐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누구냐면 정치인들이에요. 결국은 자신의 정치적 입지, 자기 정당의 정치적 어떤 그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그 혐오 정서에 타고 올라가 가지고 그걸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을 때 거기에 사회 밑바닥에 깔려 있는 정서가 다시 살아나는 거죠. 별 문제 없나 보다. 막 표출해도 되나 보다. 네. 이러면서 오히려 그러니까 저기 물꼬를 튀어버리면서 큰 문제로 만들어내는. 결국은 거기서 정치 역할이 되게 중요한데 사실은 그것들을 사전에 관리하고 오히려 포용으로 이끌어가면서 하나의 화합할 수 있게
만들어 들어가야 되는 게 정치의 기능인데 오히려 역으로 가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이게 가르고 차별하고 정말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제가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이른바 이제 밑에서 의견을 올려서 실제 공무원들에게 의견 개진을 하고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겠다라는 여러 가지 무슨 그런 회의체를 갖고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뭘 같이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이 문제가 항상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왜 우리나라 건강보험을 막 인터셉트하고 자기 가족들 외국에서 다 데려와가지고 하냐 이런 게 사실 뭐 시민단체 지역에서 많이 올라와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그 관련 주무 부처의 의견을 듣는데요. 일단 객관적으로는 외국인 전체의 건보 수지는 흑자입니다. 우리가 이득을 오히려 내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도 세금을 내야 되니까요. 아니, 네. 그럼 일해서 임금 받으면 세금 내고 네. 건보를 내잖아요. 건보를 네. 내죠. 그러니까 오히려 무임승차가 아니잖아요. 무임승차라고 보기 없죠. 조금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적자가 나고 있다라고는 하는데 전체적인 수지에서는 이게 흑자가 나고 있어서 이런 맥락을 제거하고 뭔가 포용이 아니라 정말 분열을 하는 순간 이게 밑으로 또 내려오면은 이게 현실에서의 차별 이게 또 다 사회적 비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국인 측면만 따져보면 조금 손해보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언론이나 정치권에서는 중국인들에 관련된 이야기만 하거든요. 네, 많이. 전체적인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이거를 오히려 더 양성화해서 그러면 아직 세금이 거쳐지지 않는 부분이 있고 의료보험이 제대로 안 되면 받는 게 안 된다면 양성화해서 시스템을 만들면 되는데 계속해서 혐오로만 내몰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정치권이 되게 이중적이라는 게 정치권에서 그 얘기 하잖아요. 지금 어차피 저출산 장려책으로 극복 못한다. 이제는 적극적으로 이민 정책을 펴야 될 때다. 네. 그래서 뭐 구체로 200만을 받아들여야 되는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리고 그것이 일정하게 현실을 반영한 거라면 그렇게 간다면 그러면 우리 사회는 뭘 대비를 해야 되고 어떤 정서적인 어떤 밑바탕을 깔아야 되고 제도적으로 뭘 보완할 것인가가 정치권의 역할인데 네. 오히려 거기서 편승해 가지고 갈등을 조정해 버리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그렇죠. 이민청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국내 인구가 이렇게 인구 절벽으로 치달으면요. 내수 시장이 아예 형성 자체가 되지 않고 그렇다면 경제적 침체 그리고 국민연금 개혁하겠다고 하지만 노동하는 층보다 이 연금의 수령층이 훨씬 많아지면 이 국가 경영 이 경제는 버텨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대안으로 당연히 외국에서라도 좀 넓게 이 문호를 넓혀가지고 인구가 유입되도록 하자라는 게 이 정부에서도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민청으로 아예 이걸 제도화하겠다. 그런데 정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갈라치기를 하고 뭐 중국에서 왜 우리 국민들한테 투표권을 안 줘요? 중국에는 투표를 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맥락을 제거하고 혐오를 부추기면 이게 고스란히 사회적인 어떤 부담으로 우리 스스로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 미래 가치와 정치인들이 추구하는 가치 사이의 괴리감이 너무 크고요. 날이 갈수록 더 벌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이 문화 콘텐츠나 IT 쪽에서는 벌써부터 이제 중국과 미국도 넘어서서 중동 아시아 쪽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세대 구성 중에 젊은 층이 가장 많은 게 중동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문화 소비나 IT 쪽은 주 고객층, 소비층이 젊은 층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중동을 대비하고 사업을 준비해야 된다. 하면서 더 나아가서 앞을 바라보려고 하는데 정치권은 계속 혐오로만 가고 있고 외국인 노동자들 문제 있다라는 쪽으로만 가고 있으니까 아니 뭐 TV 방송이나 이런 네. 데서도 그러니까 이미 뭐 어떤 뭐냐면 여러 네. 민족의 어떤 출신들이 나와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네네. 그러니까 같이 그러니까 어울리면서 어떤 예능하고 네. 근데 왜 정치만 왜 그러냐라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정치가 이렇게 돼버리면 아까 2세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 2세가 만약에 그 정말로 이것이 어떤 이 불합리하고 차별이라고 느끼는 순간에 이건 문제가 심각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도. 네.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정말로 되게 착각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단일민족 국가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이미 학계에서 정설로 이야기되는 게 단일민족 국가론을 춘원 이광수가 네. 변절하기 전에 어떤 일제 항거하기 위한 어떤 논리로서 만들어낸 거다라고 하는 게 학계에서 나오는 정설이고 대한민국은 옛날부터 단일민족 국가 아니었다. 네. 그건 이미 족보를 보면 다 나와요. 네. 제가 뭐 특정 성씨 얘기하는데 어느 특정 성씨의 시조가 베트남인이고 네. 어떤 특정 성씨의 어떤 시조가 아랍인이라는 거 이미 다 있어요 기록에. 그렇습니다.
근데 무슨 단일 민족 국가예요 우리나라가. 그러면서 순혈주의를 강조하는 이런 어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트렌드도요. 약간 뭐 결이 닿아 있을지 모르겠는데 패션 업계 있잖아요. 이른바 다인종, 다문화 이런 부분을 녹여내지 않고 정치적 올바름에 반한다라고 하면 엄청나게 공격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약간 맥락 속에서 K-팝의 부상도 사실 조망해 볼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서구 유럽의 이 뭐 영미권에서 본인들이 더 우월하다라고 보는 게 이건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아. 이걸 좀 경계해야 돼. 우리가 열린 자세를 가져야 돼라는 어떻게 보면 뭐 강박일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을 견제하면서 또 시야를 넓혀가다 보니까 아 K-팝이라는 게 있구나. 이 부분을 우리가 더 환호하는 게 정치적으로는 더 맞는 것일 수도 있어라고 분석하는 또 해석이 있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2세 부분이 중요하다고 보는 게 1세 같은 경우 사실은 그러니까 그 나라에 편입되는 순간에 위치가 정해져 버리는 거잖아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주 노동자, 다문화 과정의 배우자로서 되면서 그냥 거기에 고착돼서 살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차별적 요소라고 하는 부분들이 애당초 이제 그 정주하는 순간에서 일정하게 그것이 제한이 되는 부분이 있지만 2세 같은 경우는 모든 게 열려 있는 상태에서 대한민국 사회로 이제 맞닥뜨리는 건데 거기서 다문화 가정의 자녀라는 이유로 뭔가가 배제가 되고 기회가 박탈되어 버리는 순간에 이거는 기본권 문제로 가는 거고 이것이 그렇죠. 그 순간에 뭐냐면 대한민국이 인종적 이유로 나를 차별하고 있다고 되어 버리는 순간에 그걸 참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것이 그렇죠. 또 속인주의 또 속지주의에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은 무조건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건데 사실상 현실 세계에서 차별이 만연하다라고 한다면 아 대한민국에서 살기 어려워지는 거죠. 우리한테 필요한 존재고 우리의 사회의 일원인 게 분명한데. 네. 제가 예전에 봤던 외국 콘텐츠였는데요. 독일인이었습니다. 거기 영상에 나오는 사람이. 근데 영국 사람들을 되게 혐오하는 거예요. 뭐 역사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뭐 본인이 제일 싫어하는 게 영국 사람들이다. 너무 싫다 그들이.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의 타액을 채취해서 DNA 검사를 하니까 영국인이 40%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싫어했나? 굉장히 망연자실하면서 놀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진짜 영국인하고 만나가지고 이렇게 뭐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걸 이제 컨텐츠로 만든 걸 유튜브로 본 적이 있는데 저는 정반대로 유튜브에서 그거 본 적이 있어요. 한국인과 유전자적으로 가장 근사한 소수민족이 누군가에서 뭐 미얀마까지 가는 뭐 미얀마의 무슨 족이 한국인의 유전자 구조하고 뭐 몇 %가 일치한다. 중국의 소수민족 중에 누구가 언어도 비슷하고. 왜 따지는데요, 도대체? 그러니까 저는 왜 따지는데 이 생각을 일단 좀 한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제가 그 끝이 뭔데? 그러면 그래서 한국인들도 그 타액 시로 채취를 해가지고 검사를 하면은 아주 다양한 국가의 DNA가 발견된다고 하더라고요. 단일 민족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뭐 터키, 뭐 저 유럽까지도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처용무에 나오는 처용도 뭐 사실은 인도 사람이다부터 해갖고 뭐 별별 썰이 사실은 다 있잖아. 아랍 사람이라는 얘기도 있고, 그잖아요. 도깨비도 사실은 그런 썰도 있거든요. 제 주장인데요. 그렇습니까? 네네. 예, 도깨비에 대한 이제 한국 기록을 보면은 지금 뿔나고 이런 거 외에 털이 많고 키가 크고 눈이 부리부려 냄새가 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개 냄새가 난다. 근데 이제 그 땀샘 구조가 외국인들이 우리랑 좀 다릅니다. 아포크린 땀샘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모낭하고 땀샘하고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땀이 나면은 바로 이제 털에 묻어가지고 좀 냄새가 날 수 있는 구조가 외국인들한테 많대요. 그래서 이게 아마 이제 외국인에 대한 인상이지 않았을까. 그게 도깨비로 스며든 것이다. 네네. 예전부터 외국인들은 같이 살았던 거죠. 그나마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그 유럽 같은 경우는 뭐 나라가 엄청나게 많은 곳이긴 하지만 거기는 그러니까 단일 기독 문화권이라고 하는. 그래서 어떤 정신적인 어떤 이 그 순혈성을 강조를 하면서 이질적 요소, 특히나 특히 이슬람권하고 십자군 전쟁하고 했던 역사적 배경부터 해가지고 되게 배척하는 이런 것들이 있다고 친더라도 대한민국은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은 어떤 특정 종교가 지배하고 있으면서 어떤 정신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나라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다면 사실은 대한민국의 어떤 이 텃밭이라고 하는 것은 유럽과 비교하지 않을 정도로까지 어쩌면 되게 양호한 부분도 사실은 있는 거거든요.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있죠, 분명히 있죠. 그러면 여기서 어떤 오피니언 리더나 정치인들이 어떻게 그러면 이것을 끌어가느냐에 따라서 세계적으로 아주 모범적인 어떤 뭐냐면 개방된 사회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저는 아직 그 때를 놓쳤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여기서 제발
엄한 짓 좀 하지 마라 정치인들. 일단 먼저 지금 진짜 간절하게 이야기하고 싶은 게 사실은 그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그렇죠. 어찌 본다면 대한민국은 되게 모범적으로 개방된 그다음에서 혐오와 차별과 배제를 하는 나라가 아니라 포용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는 토양도 어느 나라보다도 사실은 양호하다. 이런 점에서 네. 단일성이라는 것도 사실 허구이고 그렇다면 더 열린 자세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대한민국은 역사상 뭐 말씀 주셨다시피 서구 세력처럼 뭐 국교다 뭐다 해서 단일한 정신 체제를 갖고 있진 않았고 더 열려 있는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데 그거를 폐쇄적으로 가져가서 스스로 문을 닫을 필요는 최소한 없다. 아니 그러니까 세계사를 보더라도 어떤 그 해외 문물이나 외국에 대해서 개방적인 나라일수록 번성했다고 세계사가 다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중국의 당나라가 그랬다라는 거고 원나라가 그랬다라는 거 하잖아요. 네. 폐쇄된 국가는 결국은 망했다 다 나오잖아요. 역사가 다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런 게 방향은 있는데 왜 이러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짧은 자신들의 어떤 정책 이익 때문에 그렇게 몰아가지 말아 좀 제발. 응? 사회 망가진다 그러다 보면 거기다가 우리가 정말로 외국인 이민을 일체 거부하고 문 걸어 담그고 살 수 있는 나라라면 제가 이런 얘기도 안 하겠어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불가능하잖아요. 불가능합니다. 갈수록 오히려 더 문을 열어야 되는 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잖아요. 네. 그러면 좀 현실 좀 봐라. 네. 아직도 흥선대원군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네요. 맞아, 그 말이 딱 맞아요. 도처에 이항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 네. 나라 절단 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좀 이렇게 마무리하죠. 세 분 말씀 잘 들었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네, 김종배의 시선 집중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물러가고요.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